자, 지난번에 멕시코 혁명학까지 하고 혁명이 발생 배경과 결과가 있었고 실험지에 나왔었죠. 내가 이거 멕시코 혁명이 발생 배경 및 결과 뭐 답안 쓰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발생 배경은 했었죠. 디아스 독재 정권이 등장했고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었고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을 혁명이라는데 단순한 장기 집권의 반발이 아니라 부인 분배의 실패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불만을 일으켰고, 또한 여기 보면은 그 정권 중에 마데 정권 중에 그 중앙 집권을 실시했고 지방에 많은 그 소외된 지주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디아스 대통령 재선은 됐는데 이 사람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거 빨간불이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다른 걸로 가져올게요. 근본적인 그 토지 개편이라든지 뭐 이런 근본적인 거는 외면했고 결국은 이 사람도 민중을 위한 게 아니라 소수 백인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결국 반발에 부딪혀서 혁명 2기로 넘어갔고 혁명 2기는 3개로 나오다고 했죠. 발생 배경하려면은 디아 독재 정권 언급하면 되고 디아 독재 정권 그 다음에 뒤어서 연임도 그 뭐죠? 그 근본적으로 혁명이 일어났지만은 혁명 첫 번째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단위에서 혁명이 구조적으로 실행됐고 뭐서 적어주면 되고 혁명의 결과는 수업 시간에 했었죠. 보고 써주면 되는데 일단은 저번 시간에까지 오게 형정 수업과 북부군 남부군 혁명에서 3개로 나눠져 가지고 싸웠다고 했었죠. 남부군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사파타라고 있어요. 사파타 이것도 시험 전에 얘기했었는데 사파타가 아직까지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농민혁명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자, 책을 보면 여러분들 36페이지 보도록 하세요. 136페이지 보면은 75년 만에 되살아난 영웅혁명 사파타 나오죠. 토지는 경작하는 사람들이 것이라고 주장하고 무릎 꿇고 사는이 차서 죽겠다며 가난한 농민들 위해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혁신과 신념을 가진 순수한 혁명가였다. 자, 사파타는 원래는 처음부터 혁명을 할 때 북부군 판초비아는 이런 생각 아니었어요. 북부에 있는 판초비아군 단순하게 그 기존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 정부를 세워서 멕시코의 모든 문제점들을 개혁한다. 대지주들을 척결하고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파타는 처음부터 토지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만인의 것으로 토지는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공동 경작해서 공동 배분하고 국가 존재 자체도 사실은 부정한 건 마찬가지. 국가가 필요 없고 모든 걸 자치적으로 경찰도 자치경찰 그래서 모든 거를 국가 체제 모두가 우리가 농민들이 고통받는 거는 국가 체제란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를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사파타가 죽고 나서 이 운동은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게 94년에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에 맺어지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노스 아메리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체결되면서 남부에 있는 농민들이 대규모로 반발해요. 왜냐면 사실은 미국하고 FTA가 체결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라틴 아메리카에서 농민들이에요. 지금 콜롬비아에서 내가 9월 달에 갔을 때 농민 파업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도로를 점거해가지고 슈퍼에서 채소가 없을 정도로 물류가 전혀 이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9월 때 갔을 때 총으로 쏴, 우리는 뭐 데모하면 철판 쓰면 얘는 총으로 쏴 죽여. 몇십 명이 총으로 쏴서 죽었고 결국은 풀렸었는데 거기도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게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농민들이 반대하는 게 미국하고 FTA하고 체결되는 바람에 농민들이 경쟁력이 없어져 가지고 콜롬비아 농산물이 미국 농산물이 가격이 비싸고 질도 안 좋기 때문에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콜롬비아 미국 FTA를 없애라고 철폐하라고 거기에 대한 반대 시 플러스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해달라고
거기에 대한 시기가 일어났고 거기에 맞물려서 애꿎은 한 콜롬비아 FTA까지 같이 간다고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국회 규제가 잠깐은 물 건너간 상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값싼 대기업적 기업형으로 농작된 농산물이 들어오면은 멕시코 농가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농민들이 먹고 살 건 없는데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안 주고, 자, 여러분들 농민들이 FTA에서 먹고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보조금을 정부에서 주는 게 맞을까요? 안 주는 게 맞을까요? 주는 게 맞아요. 주는 게 맞죠? 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주는 게 맞을까요? 안 주는 게 맞을까요? 결국 여러분들 세금이에요. 여러분들 세금이야. 여러분들 세금 10% 하던 걸 농민들 보조금으로 돈을 더 나가는 거 여러분들 찬성해요, 안 해요? 그리고 한번 경쟁력이 없어진 농업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져.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면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농민들은 그 보조금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보조금 지급액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고 정치인은 그걸 계속해서 뒤에서 이용을 해요. 얘들 왜 가만히 있냐? 보조금 더 요구해라. 파업해라. 파업을 조장하고. 자, 어느 게 국가 경제에 맞을지는 이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가면서 칠레하고 콜롬비아 다르고 아르헨티나 다르고 브라질 다룰 때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한 가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죠. 결국 누구 돈이에요? 텍스페이어스 머니예요. 하지만 농가가 피폐해지고 그 지급금이 없으면 FTA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여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농민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대학가 등록금도 받지 못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괴롭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국가 경제에 득이 되는 게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콜롬비아가 예를 들어서 임금이 오르고 있어요. 임금 수준이. 얘네들을 도시 빈민화 시켜주면 농촌 경기가 피폐해지면 얘네들은 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도시는 몰려요. 농촌 경기가 피폐해졌는데 먹고 살 게 없죠? 도시로 와서 도시 빈민이 돼요. 도시 빈민이 되는 건 저가의 싼값의 노동력을 제공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업 능력이 없고 공업 기반도 없을 때는 상품 생산을 수출하려면 저가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 제품과 경쟁하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가지게 돼요. 그럼 경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잘 돌아가요. 경제가 잘 들어가면 농사값도 같이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어느 게 맞는 거죠? 어느 게 맞아요? 경쟁력이 없는 특정 부분을 실행시키고 국가 경제 전체가 발전하게 나요? 아니면은 그 부담을 끝까지 같이 또 하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낫죠? 어느 게 나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못 살더라도 엊그제 정도에서 같이 한번 일어나 보자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쪽은 머리 나빠야 되니까 얘들 싹 무시해버리고 이쪽은 공부 잘하니까 이쪽만 집중적으로 국가의 모든 재원을 집중해서 얘네들을 엘리트를 만들어서 한국 경제에 발전시키자. 어느 게 나아요? 얘네들은 어차피 인텔리전스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단값 등록금 서울대 연대 고대만 집중 똑똑해야 되니까 하고 그냥 요새 뭐 학력고사 있으니까 학력고사 수능이죠. 요새 뭐 그 어떤 뭐 처음생 이름 없는 대학들 있잖아. 수능 안면보다 들어가는 정원 뭐 70, 100% 못 채워가지고 그런 데까지도 전부 똑같이 지원을 똑같이 주게 나요. 단값 등록은 국민 세금이야.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야. 여러분들 단값 등록 지원받지만 여러분 취업하면 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나갈 세금이에요. 이거 공짜가 아니야. 단값 등록은 좀 무상등록금 아니든 무상등록금. 아르헨티나의 모든 국민은 무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잖아. 무상등록. 국가에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줘야지. 단값 등록금 해주고 그렇지? 자, 어느 게 나을까요? 이게 라틴 아메리카의 근본적인 문제고 국가별로 선택한 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칠레 얘기하는데 콜롬비아 농민들이 멕시코는 전적으로 미국 농산물에 경쟁력이 없어서 거의 뭐
파탄이 났고, 콜롬비아는 미국 농산물과 칠레 농산물에 의해서 경쟁력이 없죠. 남미에서 칠레 농산물은 정말 강력한, 원래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 농산물이 강력하게 지배했었는데 그걸 뒤집고 들어온 게 어디다? 메이드 인 칠레 농산물이에요. 칠레 농산물이고, 칠레는 다시 수업 시간 하겠지만은 경쟁력이 없는 산업국을 70년대 철저히 독대시켜서 엄청난 회사들이 부도가 났고 엄청난 가장들이 뒷골에 쏟아 나갔어요. 그리고 보존 안 해줬어요. 반대하면 철저하게 어떻게 했냐? 우리는 그냥 고문에서 그냥 고문을 했더라도 70년대, 80년대 감옥에서 몇 년 세대 나오면 되지. 얘들 그냥 소유롭게 죽어. 끌려가면 그냥 죽는 거야. 이제 오늘 반발해. 끌려가지고 빨가고 들어서 고문하다가 그냥 죽여요. 재판도 안 받고. 여러분들이 반대한다. 싹쓸이 그냥 잡아가지고 집에 가다가 누가 부르면은 잡아가서 영원히 안 들어와.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데 가면 아직까지도 어머니들이 검은 옷을 입고 미국 입고 자기 아들 사진 입고 돌아다녀요. 자기 아들이 실종돼가지고, 자기 딸이 실종돼가지고. 시신 발견 못해. 아르헨티나 비행기에서 그냥 총알 아끼려고 바다에 떨어뜨려 죽였어요. 그치? 자, 시신은 못 찾아. 아직까지도 검은 어머니에 대해서 사진도 있고, 아직까지 20년, 30년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들과 딸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칠레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남미에서 미국 농산물을 더불어서 경쟁하고, 한국도 많잖아. 그치? 칠레 와인, 칠레 포도, 칠레산 홍어. 많잖아. 여러분들 칠레 농산물 많이 먹어요. 칠레산 돼지고기.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칠레산 홍어를 먹으면 이게 복받은 거야. 요새 칠레산이 가격이 오르니까 또 아르헨티나산 칠레산을 소개가지고 또 팔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항상 문제가 된 거예요. 선택과 집중의 문제. 이 불을 다 같이 나누냐, 더불어서 같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어느 게 오를 것 같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일어서면 다 일어서. 그치? 일어서기 싫으면 안 일어서는 그만이야.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도태시켰는데, 여기 모두 어깨 동무해가지고 다 같이 일어서려면은, 근데 개 중에는 안진뱅이도 있어. 한 3분의 1이 안진뱅이라서 못 일어나. 근데 중간중간 껴가지고 다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려면 쉬울까 어려울까? 이상적인 건 다 같이 일어나는 게 정말 이상적인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쵸? 근데 한정된 자원을 갖고 그거를 나눈다는 게 어떨지는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한국은 어땠을까? 한국은 어땠을까? 한국은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그 덕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또 한 가지 했던 게, 특정 어떤 국가들은 수입을 금지시키고 외국 자본을 해가지고 수입 금지시켰어요. 에어컨 메이드 인 USA 수입하지 말자. 자동차 메이드 인 USA 수입하지 말자. 초콜릿 메이드 인 USA 수입하지 말자. 수입하지 말고 어떻게 했냐면 수입 대체 산업. 다시 말해서 모든 거를 해외 자본 끌어들이지 않고 자동차든 에어컨이든 모든 공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게 아르헨티나예요. 멕시코는 미국의 조립 공장화 돼서 미국에서 필요한 거를 제품을 단순 조립이에요. 단순 조립, 마킬라도라고 조금 이따 할 건데, 단순 조립해서 미국에 팔아 키웠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마킬라도라. 브라질은 생산 기반 시설이 많이 들어가요. 한국에 한 200개 업체 진출해 있죠. 현대차도 공장 거기 갖고 있고, 효성도 공장 갖고 있고, 한국 기업이 한 200개 진출해 있다는 건 전 세계에서 브라질 공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멕시코는 공장은 들어와 있지만 단순 조립이에요. 저가의 노동력 단순 조립. 아르헨티나 같은 거는 아예 공업 생산조차도 없어. 대표적인 투자 기피 국가예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별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생겼는지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배경을 앞으로 하나하나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 보고 있죠. 멕시코 본 다음에 칠레 볼 거고, 칠레 본 다음에 아르헨티나 볼 거고, 아르헨티나 보고, 브라질 볼 거고, 브라질 본 다음에 콜롬비아 볼 거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살펴봤는데 결국 그 차이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냐 마냐. 그리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국가 빚이 늘어나더라도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수출을 계속하고 하느냐 마느냐. 세 번째는 아니면 그게 싫으면은 수입 대체제.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이상적이잖아. 외국 자본 금지시키고, 그렇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또 우리끼리
기술은 없어도 어떻게든 그 업체를 지원해서 자동차 만들게 하고 또 메이드 인 아르헨티나, 메이드 인 한국 제품만 쓰자. 좋잖아. 그렇게 선택한 국가들 간에 지금 엄청난 경제력과 사회적으로 사회 갈등이 차이가 있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더불어 잘 살아보자고 판단할수록 이상하게 사회 갈등이 더 심해요. 더불어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국가, 즉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잘 사는 국가는 가난한 국가입니다. 거의 뭐 대다수가 국민 30-40%, 아르헨티나에서 잘 사는 국가, 국민 50% 이상이 절대 빈곤층을 절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함께 잘 살아보자, 우리 함께 가자, 라틴아메리카.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할수록 라틴아메리카는 사실은 국가를 망쳤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예가 아르헨티나고 베네수엘라고 멕시코는 보세요. 첫 시간에 멕시코 하는데 우리가 그 멕시코는 미국하고 바로 붙어있는 국가라고 했죠. 태어날 때부터 미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단 한 차례도 그 덕에 좌파 정권이 단 한 차례도 들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데는 툭하면 좌파 정권 들어서요. 심지어 군부도 좌파 군부가 들어서 집권을 해요. 멕시코는 단 한 차례도 좌파 정권이 들어선 적이 없어요. 라틴아메리카에서 단 한 차례도 좌파 정권이 들어선 적이 없는 곳이 몇 군데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멕시코하고 콜롬비아예요. 좌파 정권이 들어선 곳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누구의 영향력이 강하다?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좌파 정권이 한 번도 들어선 적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태어날 때부터 독립 시기부터 태성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했죠. 소수의 대지주가 모든 걸 독점하는. 좌파 정권이 없다는 얘기는 이 체제에 대해서 한 번도 저항을 할 만한 힘이 없었거나 저항을 하더라도 물렸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항을 해보려는 세력이 한 번도 집권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들이 기득권층의 자식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콜롬비아 대사 가서 강연했었죠. 본 사람, 콜롬비아 대사 가서. 콜롬비아 대사가 백인이었어요? 메스티스였어요? 메스티스, 콜롬비아 대사가? 콜롬비아 대사 본 사람 있어요? 백인이었어요? 완벽한 백인이었죠? 완벽한 백인이야. 내가 이유를 알았어? 완벽, 본 사람 하지 한번. 백인이야, 메스티스야? 완벽한 백인이야. 하얀 피부에 파란 눈에, 그치, 갈색머리 어떻게 돼? 근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어? 메스티스였어. 이게 콜롬비아 장관이나 대기업, 조그만 기업체는 메스티스 보거나 인격을, 대기업 사장이나 나 단 한 명도 메스티스를 본 적이 없어요. 콜롬비아에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콜롬비아 역대 대통령 다 훑어봐. 메스티스 한 명도 없어요. 장관들 아무도 없어. 장관도 내 나이에도 장관되고 나보다 30살의 장관되고 거기는. 그쵸? 여러분들이 메스티스 오고 뭐 이러면은 집안이 좋은 집안 출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특정 이상 올라가지 못해. 공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때 온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좀 열심히 긴장해서 뭐 사진 찍고 있고 뭐 했던 사람들. 자, 피부색이 크게 드러나요. 멕시코는 마찬가지야. 단지 멕시코 혁명 때 다 이런 사람들이 메스티스였고 이런 사람들이 혁명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유일하게 멕시코만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인도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제도적으로. 인도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야. 멕시코 혁명 10년 때 10년 동안 이들의 혁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들이 어느 정도 사회에 진출할 희망이, 멕시코도 아직도 소수 몇 프로가 전체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멕시코 상황이 그래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수의 메스티소가 관직에 진출하고 선거 있죠.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될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멕시코 보면은 멕시코는 또 콜롬비아와 항상 우파만 했어도 그래도 좀 메스티소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혁명층에 올라서고 부지 상으로 이기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혁명이 미완인 혁명, 실패한 혁명이에요. 왜? 그래서 하더라도 멕시코 혁명의 결과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집권을 한 거는 요 헌정소파였고 이들 중심 뭐가 생긴다? 뿌리. 제도 혁명당이 생긴다고 그랬죠. 제도 혁명당이 70년 동안 멕시코를 자주제요. 제도 혁명당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국가가 된다고 그랬죠. 책 136페이지부터 여러분들 그 143페이지까지 오면 사파티스타 농민혁명에 나오니까 책 한번 읽어보고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 223페이지에 이런 데 보면은 226페이지 보세요. 225페이지 맨 마지막 225페이지 뿌리는 제도혁명당은 모든 사회세력 흡수의 조합주의 성격을 띠었고 따라서 정당이라기보다 하나의 거대한 국가체제였다. 그리고 그 체제는 71년 집행했고요. 멕시코 국기의 붉은색, 흰색, 녹색의 상징을 단기로 국기가 자기 단기예요. 이게 뭐냐면 당과 국가를 동일시했어요. 71년 동안 멕시코를 지배했습니다. 무슨 결과로? 혁명의 결과, 멕시코 혁명의 결과로 이들이 70년 답할 때 혁명의 결과는 어떻게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혁명의 결과 결국 헌정소원파가 다른 사람들을 수차하고 이들이 집권을 했고 그쵸? 멕시코는 제도혁명당이 70년 집권을 했고 또 한 가지 혁명의 결과 중요한 게 뭐예요? 메스티소를 국가로서의 정체성 확립한다고 했죠? 이거 썼어요 안 썼어요? 이거 했죠? 이런 거 써주면 되고 실제로 실패했고 라틴아메리카 유일하게 인도의 존재를 제도 인정했고 혁명의 배경 써주고 결과 이런 거 써주면 여러분들 에이플 답안이 나옵니다. 에이플 답안 만들기 쉽지? 그치? 수업때 했던 얘기 아니에요. 했지? 내가 좀 자잘하게 조금 한번 방기하는 걸 내지 않는다고 나도 이름 기억 못해요 사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이 끝났으니까 잠깐 영화 볼게요. 하진아, 판초비아. 잠깐 볼까? 10분 정도? 판초비아 몇 배 하면은 12번. 12. 이게 무슨 영화냐면 판초비아 있죠? 농민장 그 북부의 중심이었던 판초비아를 영화한 건데 판초비아가 미국 애들한테는 굉장히 지금까지 어떤 얘기하자면 미국 역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 본토를 침공한 사람이고 미국 본토가 역사상 유린당한 건 이 사람에 의해서가 유일해요. 하와이는 일본군이 진주만 지켰겠지만 섬이었고 본토는 아니었고 그래서 미국 애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하고 관심이 있어 하니까 헐리우드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 사람이 싸우는 모든 장면을 영화를 만들기로 했어요. 실제로 할리우드에서 이 사람한테 거액의 돈을 주고 감독하고 촬영 기사가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영화를 찍었어요. 그 영화 같은 내용을 여기서 다시 몇 년 전에 영화를 만든 거고요. 꼬리올이 뭐냐면 혁명군과 멕시코 연방 정부 간의 최대의 전투가 벌어진 거였고 이거를 기점으로 연방군은 무너지고 이제 혁명군이 멕시코 시티에 입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전투입니다. 자, 혁명 보세요. 조그만 애였죠? 여자도 싸우죠? 사실 이게 다큐멘터리식으로 실제로 만들어져서 미국 전역에 상영이 됐어요. 또 이 영화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놀란 게 혁명군이 잔인할 줄 알았었는데 어린아이까지 싸우는 거 보고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다고요. 안토니오 반데란데 액션 여러분들 라틴 아메리카에 관련된 영화에서 안토니오 반데란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영화를 찍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찍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Ahora el ataque ha llegado. Ahora un México libre ha llegado. 여기 멕시코 국기고 Lo que ven al frente no es Torreón. Es el futuro. Es el mar. Es la 멕시코 libertad. 국기의 가운데 문양목적이고 후배의 제도혁명당의 강림사입니다.
자만할 수 없이 자신들도 쫓겨난 소리를 소리할 수 있다는 희망하에 더 이상 착취를 당하지 않을 거란 희망하에 싸웠는데 결국 필요 없어. 이제 돌려봐. 결단을 내릴 필요 없고 14번. 소리가 이걸 생각하시는 거고요. 14번 앞으로 조금만 더 빨리 앞으로 제시킨 거예요. 뉴욕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실제로 흥행이 됐어요. 비하 장군의 3이라고 실제로 거기에 그 영화 제목이었고 다큐멘터리 찍은 거를 상영했고 그 영화 상영되는 거 잠깐 해서 지금 거기 기찻길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일부는 기차를 타고 일부는 기차를 따라 걸으면서 전부 다 기차를 타고 있으니까 그때 저런 장면들을 실제로 찍은 걸 했거든요. 이제 멕시코 혁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처음으로 메스키소 국가로서의 멕시코에 누가 사냐, 백인들이 아니라 메스키소가 산다는 것으로서 멕시코 국가를 처음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죠. 혁명국이 뿔을 쓴 도깨비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게 됐고 그 다음 장 넘겨볼래요? 흥미의 끝이라고 안초비아나 쌉가탄도 어떻게 됐다? 당연히 한종수 오빠가 집권을 하는데 거리표를 되니까 추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부들 암살을 당하게 되고 최후를 맞게 됩니다. Jack, 좀 더 앞으로 빨리 I 넘어. want you to know I fought against editing that shot that night. 영화야 당연히 왜곡은 시켰었겠고 헐리우드 입맛에 맞게. It means a lot to me for you to understand that.
put my son his medal of the Virgin of Guadalupe, which many times over he will say really belonged to you. He started to drive back to his Hacienda Grande with his secretary and 2 guards. And then, in the center of Parral, some say the government killed Pancho Villa. Some say it was the gringos. Some say it was both. The general was dragged away, like an animal. Even in death, they're afraid of him. He is without a grave. He has no tomb. How will they remember him, Senor Frank? How will the sons of Mexico remember our Pancho Villa? 시체를 남겨두면 안 되죠. 그런 눈치로 또다시 혁명이 직전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잘 봤어요? 결국 혁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켜주고. 그래서 이 뿌리 제도혁명당 이 헌정소파들이 집권하게 되면 제일 주요했던 거는 판초 비어나 사파타가 암살했고 암살당한 다음에 이들이 그 죽음이나 시체가 성역화되는 걸 제일 두려워했죠. 무덤이 있고 어떻게 돼요? 그 중심은 성역화되고 성지순례 처럼 왔다 갔다 할 텐데 새로운 분쟁이 소지가 될 거고 철저히 수청됐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들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농민이나 대다수의 농노들 북부 농장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소원이었던 토지 분배나 이런 의견은 철저하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멕시코 혁명이 끝나도 고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안고 가게 됐다는 얘기가 되고 남부군은 결국 사파타는 1994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하고 캐나다, 멕시코 간의 FTA가 체결되니까 가장 강력하게 반미한 게 남부의 농민들이었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다시 농민혁명이 발생해서 남부 치아파 중심으로는 정부의 영향력이 못 미쳐요. 그래서 이쪽은 자치 스스로 자치를 구성했고 자치 경찰을 구성했고 94년부터 한 2000년 초반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활동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소원해진 상태인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치아파스주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라고 그랬죠? 안전을 보장 못해요. 가끔가다 가는 사람 뭐 인터넷 보니까 치아파 중에서 이들이 뭐 정신을 승관 정신 뭐 농민운동하면서 가끔가다 찾아가서 블로그에 올린 학생이 있더라고요. 가니까 나를 너무 따뜻하게 환대해 주더라. 그쵸? 엉뚱한 얘기하면 환대해 주죠? 용기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관장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 남부군의 중심 사파티스 농민해방군 이들이 1994년 혁명을 시작했고 남부 치아파주를 해방시켰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 뜸해졌다가 다시 이들이 활동이 언제 심해졌냐? 작년에 다시 성명서를 내고 한동안은 정부하고 평화협정을 통해서 소강 상태에 빠져 있다가 다시 한번 활동 시작할 걸 천명했어요. 가장 큰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 제도혁명당 뿌리. 이 제도혁명당이 71년 만에 2000년도에 처음으로 야당이 국민행동당에 정권을 내줬어요. 그 계기는 뭐였을까요? 71년 만에 정권이 바뀐 계기. 아시아발 경제 위기가 라틴 아메리카까지 몰아붙였고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 남미 국가에서는 좌파가 들어섰고 멕시코에서는 좌파는 들어섰지 않았지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좌파 대신에 정권이 바뀌었죠. 한국도 어때요? 97년 IMF가 오면서 처음으로 야당의 정권 교체가 처음 일어났죠. 경제 위기가 엄청난 나라의 정권 교체를 바뀌죠. 그러면서 이 정권이 바뀌니까 결국은 이들이 남부에 있는 농민혁명과 대화를 시도해요. 대화를 시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다가 이 뿌리 71년 동안 멕시코를 점령했던 지배했던 뿌리가 또다시 2012년 7월 1일 멕시코 대선에서 또다시 재집권해요. 그래서 71년 만에 2000년도에
정권을 내줬는데 경제 위기 때문에 2012년에 어떻게 돼요? 다시 멕시코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서 또다시 이제 멕시코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남부의 농민 해방군, 사파티사 민족 해방군이 또다시 뿌리가 집권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성명서를 내고 평화협정을 깬다고 하면서 또다시 활동 시작을 예고하고 있죠. 거듭 얘기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공한 혁명은 쿠바 혁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도혁명당 Partido de la Revolución Institucional,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뿌리라고 해요. 보통은 이 약자만 따가지고 뿌리, 발음도 스페인어로 멕시코에 그냥 뿌리라고 말해요. 뿌리, 제도혁명당, 혁명을 제도한다. 요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고, 폭스 대통령 취임했죠. 폭스 대통령 누구냐? 코카콜라 사장이었어요. CEO가 대통령이 됐어. 굉장히 유능한 CEO였고 경제가 무너졌고, 경제가 왜 무너졌냐? 이때는 뭐 신자유주의 열풍이 90년대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에 쓸었어요. 라틴 아메리카 똑같이고 한국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신자유가 뭐예요? 문을 개방하고 뭐 OECD 가입하고 세계 무역국, 월드 트레이드, WTO, 세계 무역기구 생기고, 뭐 신자유주의 하다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할 건데, 칠레 할 때, 신자유주의 부작용으로 신자유주의를 하게 되면 경제 발전해요. 국민 분배에 실패해요. 또 사회가 불안해져요. 너무 외환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결국 외환 위기가 오게 됐는데, 결국 아시아가 경제 위기, 외환 위기가 라틴 아메리카에 영향을 미쳤고,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반발로,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하지만 그 경제 발전이 소수의 특권층한테만 집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거 선거로 인해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거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정권이 바뀝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코카콜라 사장이었어. 근데 역사상 CEO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경제를 잘 운영할 것 같죠? 경제를 잘 운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CEO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를 망치야. CEO는 자기 회사는 모두가 CEO가 정책을 결정하면 따르면 좋아하냐. 정치는 따르는 게 아니라 타협의 산물인데 이 CEO들은 그게 약해. 결국 이 사람도 기대와는 틀리게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경제가 여전히 멕시코 경제가 불안하게 가요. 폭스 정권 취임 후에 치라는 더 불안해져요. 뿌리가 적어도 이 제도혁명당이 집권할 때 멕시코 치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멕시코 치안은 가장 안전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치안이 나쁜 국가로 전락했고, 내가 한 2003년, 4년까지 멕시코 갔을 때만 해도 멕시코 집사람을 데려갔어요, 멕시코. 처음에 내가 집사람이 미국의 USAC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고, 내가 멕시코 놀러 가자니까 나보고 겁나서 어떻게 가냐, 멕시코를. 그것도 걱정하지 마, LA보다 안전하다고. 데리고 가니까는, 그다음부터는 스페인 갈래, 멕시코 가려면 자기 멕시코 가겠대. 스페인은 뭐, 재미없고, 그냥 궁궐에 가는 것도 한두 번이고, 뭐 박물관 한두 번이고, 프라도 뭐 매일 가보면 재미없잖아. 멕시코는 왜 이렇게 재밌냐 했더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너무너무 신기하대. 그리고 좋아했었는데, 이제 내가 집사하면 LA 되고 멕시코 가라면 나 이제 안 가요. 이제는 안 가요. 멕시코 그 전에 아무나 길거리 택시 잡을 수 있었거든. 이제는 택시 길거리에서 아무나 잡는다 됐어요. 불안해져요. 치안이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곳이 칠레하고 멕시코였었는데 멕시코는 이제 물 건너갔고요. 국민들이 71년 만에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할 정도로 부정적이었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구간이 명관이었다 할 정도로. 행정 능력이 없는, 여기는 71년 동안 멕시코를 지배했었고 여기는 행정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행정적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믿게 되고, 그래서 2006년 멕시코는 단임제라고 했죠. 2006년에 또 선거가 일어났는데 국민들이 이 폭스 대통령이 국민행동당에 실망을 했고 선거를 했었는데 겨우 1% 차이로 간신히 이겨요. 멕시코에도 처음으로 좌파가 집권할까 했었는데 실패하고 멕시코는 여전히 역시나 좌파는 집권을 못하고 폭스 대통령이 국민은 다시 집권을 하는데, 이 폭스 대통령이나 이
후계자인 깔레온 대통령이나 실패한 게 있어요. 뿌리하고 뭔가 차별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을 한 거예요. 71년 동안 멕시코를 지배한 뿌리하고 뭔가 틀려주고 싶었고, 그런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경제도 발전을 못 시켜요. 뿌리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차별화 전쟁을 했던 게 마약과의 전쟁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악수들 아니야. 그리고 미국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 하니까 얼씨구나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여기를 대폭적으로 멕시코를 지원해서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요.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까지 세계 마약, 코카인이죠. 코카인이 최대 마약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헤로인이 있고 코카인 있어요. 아시아 국가에서 주하는 거 필로폰, 뽕이라고 하죠. 필로폰, 뽕이 있고 차이가 뭘까? 헤로인과 코카인과 히로뽕의 차이가 뭘까? 마약 형식. 차이가 뭐야? 자, 출석 부인. 그 약학대는 저쪽에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을 거고, 야, 누구 화학과 없나? 화학과 없네요. 왠지 생명과학 계열 학부니까 잘할 것 같아. 김윤결 있어요? 김윤결? 피로폰과 헤로인과 코카인 차이가 뭐지? 모르겠어요? 화학과 있네. 고은이 차이가 뭐예요? 화학적으로 조제된 게 몸에 좋을까? 생약 성분만 만든 게 몸에 좋을까? 부작용이 어느 게 더 심해요? 허브죠, 허브. 약재, 약초로만 만든 약이 부작용이 덜해요? 아니면 화학적으로 조제한 게 부작용이 덜해? 아직 모르겠어? 아, 그럼 의대 학생들이 잘 알겠다. 의예과, 그래. 김지영 어디 있어요? 어떤 게 좋아?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코카인은 뭘 만들어요? 코카를 만들어요. 코카콜라 할 때 코카, 그쵸? 코카콜라에 코카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물에 뭐 써져 있어서 초창기에 뭐 그걸 넣었던 얘기도 있는데, 자, 코카인은 뭘 만든다? 코카를 만들어요. 코카임으로 만들어요. 헤로인은 뭘 만들까? 양귀비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아편 전쟁 알죠? 영국과 중국 아편 전쟁 때 그 헤로인은 뭐였어? 아편이었죠? 아편을 만드는 게 뭐예요? 헤로인이야. 코카를 만드는 게 코카인이야. 히로뽕은 화학적으로 정제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헤로인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편을 제외해야 돼요. 양귀비를 제외해야 돼. 코카인을 만들려면 뭐래요? 코카를 제외해야 돼. 필로뽕을 상대로 화학적으로 하니까는 굉장히 편하겠죠? 그쵸? 필로뽕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몸에도 부작용이 강해. 헤로인은 양귀비를 만들죠? 약초로 만드는 거야. 그쵸? 옛날에 우리 농가에서도 얼마 전까지 그 양귀비를 재배했었고 그게 불법이었어요. 할머니는 양귀비를 재배하면 불법으로 그걸 많이 먹은 게 아프거나 머리 아프거나 두통, 배 아픔 먹으면 만병통치약처럼. 근데 이게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해요. 먹으면 먹을수록 복용량을 늘려야 돼요. 그런 거 아닌가? 안 그런 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성에서 복용량을 늘려야 돼. 머리 아플 때 먹으면 머리 아픈 거 없어져. 이게 아프지 않아? 칼이 찔려서 상처 났잖아? 그거 먹으면 아픈 거 못 느껴요. 헤로인은 중독성이 강하고, 그렇죠? 고통을 없애줘. 중독성이 강해요. 근데 그 필로폰처럼 모래에서 화학 성분이 없다면은 그것만큼은 부작용이 적을 것 같아서 모르겠는데 또 화학 성분은 없어요. 코카인은 코카이브를 만들어요. 아마 양귀비보다는 중독성이 덜할 거예요. 잘은 몰라도.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가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지대가 높아요. 페루 같은 데 가면 띠띠까까 4,500m 넘어요. 3,000m 넘는 데 가면 토하기 시작해. 토하기 시작하고, 콜롬비아 보고타가 2,800m, 2,800m까지 괜찮아. 순찰용이 3,000m 넘어가면 내가 티베트, 네팔에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도착하자마자 밤새 토했어. 정말 밤새 토했어. 밤새 토했는데,
보통 스티커 같은 데 가면 토하자. 볼리비아 라파스 하면 정말 해. 막 토하고 힘든데 거기서 뭘 주냐면 원주민들이 코카잎 있죠? 코카 차를 줘. 이 코카 차가 절대 아니에요. 코카 생잎 있죠? 그거를 차에 타서 마시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면 토하던 게 먹고 고통, 머리 아픈 게 좀 줄어들어요. 내가 네팔에 있으면서 내가 코카 차를 먹으면 이거 토하는 게 없어질 텐데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코카인은 불법이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코카차는 원주민들이 많이 먹고 볼리비아 같은 데 가면 은광이 있어요. 한비아가 아마 그 한비아 여행기에서 바람이 있다 한비아가 쓴 나타나 가서 한 게 뭐 눈물이며 쓴 게 있는 게 볼리비아의 은광 같은 게 있거든요. 원주민들이 하루에 1불인가 2불밖에 못 받는데 그 속에 자기 식비하고 다이나마트에서 그 돈을 다 사야 돼.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다이나마트 사고 점심은 돈 없어서 못 먹으니까 아침만 먹고 저녁에 칼로리 굶어요. 그리고 일하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 배도 고프고 코카 있죠? 코카잎을 이렇게 팔아요. 코카잎을 사가지고 코카잎을 씹으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 고통도 있고 배고픈 것도 잊어요. 한비아가 관광객들이 보통 적선은 불쌍하니까 이렇게 코카잎을 사서 준대요. 한비아도 쓴 적이 있어. 불쌍하니까 그래서 뭐 눈물 흘리면서 아프다고 쓴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코카잎을 아마 남미 여행 특히 이런 데 가면은 코카잎을 먹게 된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 머리 검사하잖아요. 그 검사하면 여러분들 마약 성분 검사, 반응 검사 나와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신고해가지고 잡혀가면 책임 못 져요. 그쵸? 머리카락이 다 자라니까 6개월이니까 6개월 동안 반응 검사 나와. 라틴 아메리카 코카차는 그냥 팔아요, 그냥 이게. 그거는 중독성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거야. 중독성은 없는데 그냥 보통은 이게 일반적으로 잉카제나 이런 데도 코카를 제도적으로 대급을 했어요. 노동을 보통 있게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코카를 했는데 라틴 아메리카 아마 여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마실 수 있는 기회가 토할 것 같지만 원주민이 줄지 모르겠어요. 먹으나 마나는 여러분들 자유고 한국에서 마약 공사하면 걸릴 거고 그렇죠? 그걸로 만든 게 코카인. 그래서 코카인 뭘로 만든다? 코카로. 헤로인은 아편, 양귀비로. 필로폰은 화학적으로 조제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주로 생산되는 거는 헤로인이 아니에요. 양귀비가 아니에요. 코카인이에요. 이 코카의 원산지가 라틴 아메리카야. 그 코카인 재배의 주요지가 어디였냐? 콜롬비아였어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브라질 국경지대, 정글지대. 자, 콜롬비아는 90년대까지 미국에 공급된 전 세계 코카인 주요 공급처 90% 이상을 거기서 공급했어. 아버지 부시 때 90년대 집중적으로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을 소탕을 지시했어요. 소탕이 돼요, 진짜로. 그 콜롬비아인들의 90년대까지 3분의 국내 3명 중에 1명이 어떻게든 마약과 관련이 돼 있다고 봤어요. 마약과 또는 마피아. 칼리 카르텔, 메데인 카르텔 정말 힘이 막강했거든요. 아버지 90대 이게 정리가 돼요. 90년대 콜롬비아가 마약이 정리가 되면서 풍선 효과예요. 콜롬비아에 생산된 마약의 대부분이 소비처는 어딜까? 미국이었어요. 근데 미국의 코카인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 들어봤어? 안 줄었어요. 이쪽을 단속하면 한쪽이 늘어나요. 콜롬비아 90년대 아버지 부시 때 콜롬비아를 단속해서 마약 카르텔을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했냐? 그게 어디로 넘어가? 멕시코로 넘어가. 2000년대 콜롬비아 경제가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마약 카르텔을 깨끗이 정리해주니까는 치안이 좋아지네? 또 게릴라까지 소탕이 되면서 치안이 좋아지니까 마약 재배 게릴라까지 관여해요. 치안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 투자가 들어오면서 2000년대 콜롬비아 GDP가 최근 10년 사이에 2배가 성장했어요. 지금 콜롬비아 대사가 여러분들 보고 질문했었는데 그전에 콜롬비아가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폭탄 터지고 함부로 여행 못 다녔는데 지금은 폭탄 테러 없어요. 치안이 안전해졌어요. 그래서 외국 투자 활성화하면서 여행하기 안전한 국가로 바뀌었는데 멕시코는 오히려 아버지 부시가 한 역이 멕시코를 건너가서 치안이 좋아요. 바로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때 2000년대 폭스 대통령이 당선된 운이 없어.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 당선되면서 멕시코의 각국의 치안이 불안해지고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마약 공급처가 돼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들 부시가 이번에는 아버지 부시는 콜롬비아, 아들 부시는 멕시코를 지원해줘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미국이 지원해서 군도 소탕 작전해버려요. 이게 실패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멕시코 군부 경찰은 부패가 심해서 모든 단속 정보가 이 마피아한테 미리 다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멕시코는 어떻게 했냐? 마약을 단속하는 경찰들은 반드시 복무하네요. 언론이라도 조금이라도 얼굴이 노출되면 반드시 마피아가 보복하는데 혼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부인하고 자식이 어리건 말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미국 뉴멕시코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뉴멕시코와 국경지대가 텍사스 엘파소가 있고 시우다 투아레스라고 투아레스 시가 있어요. 툭하면 주말에 가면 거기 가서 뭐 놀다 오고 뭐 그랬었는데 착도 사고 약도 사고 약이 워낙 싸가지고 미국에서 아스피린 뭐 한 달에 1불 한다면 거기서 한 10센트만 사니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후아레스가 멕시코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한 도시가 됐고 북부 도시에서 바로 멕시코 국경 넘어서 미국으로 마약이 공급되니까 툭하면 길거리에 시체가 49, 59씩 막 쌓여 있어요. 잔인하게 어른 아이 할 것이 다 죽여요. 걸리면 철저히 보복하고. 그래서 지금 멕시코의 문제가 뭐냐면 상당수 씨가 경찰서장이 없어요. 재작년이니까 작년에 한국신문에 크게 난 거 있어. 23살짜리 경찰서장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경찰서장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공모를 했는데 20살에 겁도 없이 공모를 해서 경찰서장이 된 거야.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경찰서장이 되면은 보통 3개월, 6개월에 죽어버리니까 어느 정도 좀 치안이 불안한지 알겠죠? 싸워도 안 돼요. 목숨 걸고 하니까. 그 덕에 콜롬비아는 정리가 됐고 멕시코로 넘어갔고 그래서 그때 그 콜롬비아 대사수가 지난주에 멕시코가 안전하냐? 그전에 안 그랬어요. 지금은 안전했어요. 누구 덕에? 아버지 부시 덕에. 그나지만 푸돈 효과로 지금 멕시코가 문제예요. 전국토의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이 마피아들이 무장력이 잠수함도 갖고 있어요. 대포, 장갑차 다 갖고 있어요. 미사일도 갖고 있고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 알겠죠? 그리고 군부하고 경찰은 결탁이 돼 있어요. 소탕이 쉽게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치안 무죄, 군인과 경찰 3,000명이 죽고 5만 5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몇 년 사이에. 1만 명가량 실종이 됐어. 어떻게 되냐? 그냥 사라지는 거야. 얘네 아버지가 너 같이 미안하다. 얘 아버지가 마약 수판 가문이야. 말을 안 들어. 얘는 너무 그냥 없어지는 거야. 네 애까지 없어져. 네 부인까지 없어져. 애 꾸준 아버지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국민들이 극도로 염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멕시코에서 거래된 마약과 연간 56조 원이에요. 멕시코 마약 중에 미국 마약 90% 장악해요. 이전은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이 하던 얘기가 넘어왔고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요거 잠깐 영화 보여줄까요? 미국에서 이 마약 카르텔 소탕하는 것도 영화가 돼서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이 돼서 영화 나온 적 있어요. 그 추격 게임인가? 해가지고 그런 영화 본 적 있어요? 연당 초등학교 나왔을 것 같은데 콜롬비아는 옛날에 길거리에 내가 돌아다니지 못했어. 내가 돌아다녀 밤중에. 콜롬비아는 90년대까지 심지어 약국에서 마리아나까지 팔았어. 이제 금지가 됐어. 그래서 내가 여기 누라 아니 니네 콜롬비아에서 이제 코카인이 금지가 됐다고? 마리아나가 금지가 됐다고?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는 멕시코가 콜롬비아가 되고 콜롬비아가 멕시코가 되고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게 뭐냐? 라틴 아메리카에서 물류 중심지는 멕시코였어요. 멕시코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그 물류 중심지 허브 국가로 지금 누가 되려고 하냐? 콜롬비아가 되려고 하는 거고 지난주 수요일에 콜롬비아 대사가 열심히 떠는 것도 외국 투자가 몰려오고 있고 하니까는 허브 국가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허브 국가를 멕시코에서 지금 콜롬비아를 바꾸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예요? 치안이 있어요. 멕시코는 어떠냐? 실패했어요.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원했는데 실패했어. 멕시코 국민들이 엄청나게 염증을 느껴요. 그래서 2012년 7월 1일 멕시코 대사는 6년간 벌여온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심판이에요. 결국은 뿌리가 공약을 내버려요. 마약과의 전쟁을 포기하겠다. 마약과의 전쟁을 포기했다는 건 멕시코에서 마약 유통되는 걸 어떻게 했다? 눈 감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마약이 불법이냐 실제로는 단속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 단속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옛날 콜롬비아처럼. 단속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마약이 유통되는 거를 국가적으로 묵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피아는 리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리턴 우리는 일반 국민을 터치 안 하겠다. 우리의 이권만 보장해 주는 한 우리는 절대 손을 안 대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멕시코는 치안에 부재할 수 있는 게 경찰력과 군 병력을 한정이 됐어. 이거를 전부
국민 치안에 쓰지 않고 어디 돌려요? 도둑 잡고 방거리 안전 지키고 경찰 순찰차 돌리고 소매치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마약 수탕에 다 돌려버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치안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방거리 순찰했는데 그 경찰까지 마약 수탕에 동원해버리니까 그러면서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사람들만 죽어나가요. 결국은 중요한 건 경제다. 서민 경제 회복을 공약으로 12년 만에 대집권. 마약 차단하는 노력 대신에 길거리 범죄를 줄이겠다고 공언해요. 여러분이 멕시코 국민이라면 어떤 애 같겠어요? 마약을 소탕하겠어요? 아니면 그건 포기해버리고 마약은 암묵적으로 그냥 인정해버리고 국가적으로 마약 유통 대등만에 신경 안 쓰고 그냥 길거리 치안 안전하게 하자. 돈도둑 잡자. 어느 게 낫겠어요?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71년 만에 2000년대 집 정권을 잃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71년 만에 정권을 찾아옵니다. 미국이 반발할 거야? 안 반발할 거야? 미국이 반발해요. 특히 누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인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마약을 소탕하겠다고 공약하고 내걸었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마약 소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멕시코에서 공조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야지 미국에서 마약과의 전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바마 행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멕시코는 결국은 뭐 어떻게 그리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들 90대 6년 동안 했었는데 결과는 뭐예요? 엄청나게 사람이 죽어왔어요. 여러분들 몇 년 동안 한국 지금 찾아 북한 멕시코에서 사람들 죽어나왔다. 그냥 죽는 게 몇십 구씩 그냥 죽어나가고 그냥 죽이지도 않아요. 잔인하게 죽여요. 산채로 휘발유통에 넣어가지고 기름 부어서 죽이거나 이 많은 통에다 애들 다 집어넣어 휘발유통에 태워 죽여요. 아니면 뭐 그냥 총으로 쏴주면 죽이는데 그냥 꼬침을 찔러 죽이고 시체를 고속도로 이렇게 쌓아놓고 왜냐하면 공포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실패 한 가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약을 무기를 멕시코 가면은 마약을 굉장히 어떻게 돼요? 쉽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마약 중독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점은 결국은 방관하겠다는 거죠.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 얻겠다는 건데 결국 이런 선거 공약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에 가서 다시 뿌리는 어때요? 뿌리여 영원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뿌리와 국가가 동일시되는 게 계속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멕시코 혁명이 결과했었죠? 자, 멕시코는 외형적으로는 반미 정권이 양쪽이에요. 멕시코 혁명 위에. 하지만 겉으로는 반미를 외치지만 외형적으로는 반미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친미예요. 사실은 멕시코는 전형적인 친미 국가예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전형적인 친미 국가, 멕시코, 콜롬비아, 중미에선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나마는 미국이 영향력을 줄일 수가 없었던 게 파나마에 뭐가 있죠? 파나마에 운하가 있어요. 지금은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미국이 파나마로 다시 넘겼지만 1999년 넘기기 전까지는 파나마 운하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유럽에서 한국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한국으로 아시아로 중국으로 가려면 물동량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자 거기 딱 막아버리면 모든 물동량이 중지가 돼요.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파나마 운하를 막아버리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모든 물동량이 중지되고 그 다음에 그 싱가포르 있죠? 싱가포르에 있는 남중국해 거기를 딱 막아버리면 동양과 유럽 간의 모든 물동량이 중지가 되어서 그 두 곳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물론 파나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싱가포르 해협 있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한참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누가 주도권을 지냐고. 중국이 항공모함 지는 것도 결국 미국 제7함대가 장악하고 있는 그 해협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싶다는 거고. 멕시코 경제는 과다하게 미국에 의존돼 있어요. 미국이 재측이라면 멕시코는 몸살이 아닌 게 그냥 중병에 빠져요. 끊임없는 미국으로의 불법 유입을 학기말에 다시 할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미국으로 불법 유입하죠. 끊임없는 미국의 정치기. 미국이 하지만 멕시코를 방패막하기 때문에 국방 예산에 돈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했죠. GDP의 0.5%만이 국방 예산이고 따라서 몇 번 얘기했지만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국방 예산이 없고 군부 영향이 없어요. 또 한 나라 코스타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타리카도 치안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친미 국가고 파나마도 친미 국가일 수밖에 없겠죠. 단 파나마는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노리에가라고 들어봤어요. 파나마
파나마에 독재자 정권이 있었어요. 독재 정권이었고 원래 미국의 CIA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파나마 정보원으로 미국의 CIA 지원으로 노리에가가 독재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독재자가 된 다음에 마약 밀매 관여하기 시작했고 아버지 부시 때 마약 소탄 작전을 콜롬비아 작촉하면서 이 사람이 반대하니까 노리에가를 제거했습니다. 같이 콜롬비아 마약 소탕하면서. 그런데 노리에가가 반발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미국 해병대가 직접 파나마를 침공해서 대통령을 습격해서 대통령을 잡아가 미국 마이애미 감옥을 보냈어요. 99년도에 그게 전 세계로 중계가 됐어.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 사실은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는 언제든지 군사를 파견했어요. 군사를 파견해 해병대가 파나마에 진격을 해서 대통령 앞에 가서 총격전을 받은 끝에 노리에가를 잡아서 지금 마이애미 보냈고 마이애미 감방에서 아직까지 좀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게 이제는 미국이 이렇게 못해요.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함부로 군사작전을 펼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큰 이유가 뭘까?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의 영향력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파나마도 21세기 들어와서는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미국에서 파나마를 건너왔는데 지금 그 주변과 그 대부분 물동량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 60% 이상. 그래서 파나마 이제는 거의 중국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이 물러나고 있으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자, 이건 다음 주에 계속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